최근 영화배우 로빈 윌리엄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었죠. 자살의 원인은 바로 우울증이었습니다. 오늘 이슈토크 두 번째 이슈로 노인 우울증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전문가 한 분 또 새롭게 모셨습니다. 따뜻한 도시의 남자, 따도남. 이런 호칭이 붙는 분이신데요. 여러분 반가워하실 분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박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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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서 오프닝에 로빈 윌리엄스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로빈 윌리엄스 그러면 죽은 시인의 사회. 알코올 중독 때문이다라는 말도 있었고 예. 마약 중독이라는 말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의 아내 슈나이더 씨가 네. 이 사람이 파킨슨병을 앓았었다 얘기했는데 예. 여기에다 중독,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 있었는데 우울증까지 와서 그걸 극복하려고 자전거를 열심히 탔답니다. 근데 파킨슨병이 이 뇌가 좀 굳어지면서 이 근육들이 다 이렇게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그런 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이클을 못 타게 되니까 다시 또 우울증이 올까봐 걱정이 되고 결국은 그가 이제 자살을 하게 된 원인이 됐다. 그러니까 노인들은 움직이지 않으면 우울이 심해져요. 네, 그래서 뭐 파킨슨이즘 말고도 뭐 이렇게 관절염 앓게 되더라도 예. 우울이 확 심해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 참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을 많이 보는데 네. 세계보건기구가 경고를 했더라고요. 21세기 인류를 가장 괴롭힐 질병은 바로 우울증이다. 그래서 2020년에는 심장병 다음으로 많이 앓는 병이 우울증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2030년이 되면은 아마 고소득 국가에서 질병 1위는 우울증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노인성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들은 어떤 거예요, 박사님? 그러니까 우울의 원인이 네. 그 심리학적 원인으로 한다면 뭘 잃는 거예요. 상실감. 네, 뭘 잃는 거, 뭐 젊음을 잃는 거, 네. 재산을 잃는 거, 가족을 잃는 거, 네. 옛날에 갖고 있는 명성을 잃는 거, 네. 건강을 잃는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예. 노인이 제일 취약하죠. 거기 플러스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경제적인 문제에 뒷받침되어 있지 않는 사회, 뭐 이런 것들, 가족의 해체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상실에 의한 노인의 우울증이 많아지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노인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성보다 남성이 더 취약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노인이 사실은 남성들이 더 무서워요. 여성들보다. 네. 여성들인 경우는 그 나이 들어서도 친구라든지 또는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를 잘 유지하는데 네. 남성들은 이거 잘 유지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들인 경우는 일하는 공간에서 나오고 난 남성들인 경우는 너무나도 취약해요. 네. 남성은 정서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네. 사실 노인들에서는 남성들이 더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병이라 그러면 증상이 있잖아요. 뭐 감기 나면 열이 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증상들. 근데 우울증도 증상이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상이 있나요? 혹은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울증의 증상이 네. 심리적인 것이 있고 신체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거는 막 재미가 없다, 흥이 예. 없다, 의욕이 떨어진다 네. 이런 것들이고요. 신체적인 건 뭐예요? 신체적인 거는 말소리도 느려지고요. 잠을 못 자고 표정 없어지고 네. 이런 것도 이제 신체적인 증상이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면은 네. 그 미래를 갖다가 이제 비관적으로 본다든지 이런 몇 가지 것들이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울로 이제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되죠. 이게 아직까지도 거부감을 갖고 계신 그거 분들이 알려주면 큰일 나는 걸로 그러니까 생각 많이 왠지 해요. 그렇죠. 내 정신에 이상이 있다는 걸 외부 사람이 알 것만 같고 그래서 예. 되게 조심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진짜 수치상으로도 정신질환 경험자 중에서 이렇게 전문의나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5%밖에 안 돼요. 근데 저는 이게 우리나라만 좀 그런 줄 알았는데 네. 미국도 마찬가지였대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펼쳤다고 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자라고 네. 해서 1987년부터 1997년까지 이런 캠페인을 벌여서 우울증 치료받는 비율이 20년 사이에 3배까지 이렇게 높였다고 해요. WHO에서 이제 권하는 게 뭐냐면 우울증을 네. 그냥 그 일반 고혈압이나 이런 병하고 똑같이 신체병으로 보자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상실이나 마음에 의해서 오지만은 예. 결국 뇌의 호르몬의 변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아니면 비유를 한다면 고혈압, 당뇨하고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물론 다른 정신병도 마찬가지인데 예. 그리고 의외로 이런 것이 의학적인 치료에 반응이 아주 좋아요.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는 분들이 의학적 치료를 받고 나서 한 2, 3주 지나면은 몰라보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요. 고통을
안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예. 결국은 우리가 우울증이 그럼 호르몬의 불균형에서 그럼요. 네, 아. 뇌에서 정서를 다루는 호르몬의 네.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 예. 뭐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앓고 있는 병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육체의 병이거나 마음의 병이거나. 예. 네. 두 가지 병이 다 있는데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이걸 특별히 뭐 숨기고 이럴 건 없거든요. 그리고 인간한테 우울이라는 거는 네. 그냥 그 배고픈 거하고 마찬가지. 심하게 배고프면 죽잖아요. 예. 네. 배고픈 상태가 심해지니까 우울이 심해지면 아까 얘기한 거 죽음이 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네. 특별한 사람만 걸리는 그런 병이다라고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또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돼요. 예. 우울증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받습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인데 2007년엔 7조 원이 넘었는데요. 우울증 때문에 사회 경제적 비용이. 근데 이게 점점점 늘어나서 2011년 기준으로는 10조 3천억 원이 됐어요. 7조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이것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일을 못 하게 되고 예. 이것 때문에 가정이 문제가 생기고 하는 비용을 토탈해 봤더니 이 정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이 비용들이 늘어난다라는 거 이걸 생각하면 우울증 빨리 치료해야 된다. 사회적으로도 그게 필요하다. 이런 게 느껴지는 거죠. 전 그게 아마 자료가 지금 노출된 거기 때문에 예. 실제로는 그렇죠. 훨씬 더 몇 배, 대여섯 배 더 될 그럴 거라고 겁니다. 생각해요. 자가 진단을 아예 우리 박사님 나오신 김에 우리도 한번 진단을 받아볼까요? 몇 가지나 있는 게 정말 진솔하게 한번 받아보고 네. 싶습니다. 네. 우선 하루 대부분 동안 우울한 기분이 든다. 그다음에 어떻게 간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대부분의 거의 모든 활동에서 흥미나 쾌감이 없다. 그래서 세보세요. 세 번째, 먹고 있어요. 체중이나 식욕이 눈에 띄게 늘거나 또 준다. 예. 그다음에 잠을 못 자거나 너무 많이 잔다. 초조함을 자주 느낀다. 피로감을 느낀다. 존재 가치감이 없거나 부적절한 죄책감이 든다. 그다음에 사고 능력 또는 집중력이 크게 준다. 자꾸 죽음에 대한 생각이 든다. 이러한 생각이 2주 동안 5가지 이상이 되면은 우울증으로 5가지? 네. 오, 저 5가지까지 어, 안 됐어요. 5가지는 5개 정도는 저는 5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5개면 위험 수치인 건가요? 예. 그러니까 우울증으로 이제 보는 자가진단이죠, 거죠. 이거. 예, 자가진단하는 예. 거죠. 예. 노인들의 경우에는 우울증이 우리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아니라 치매처럼 이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네, 예. 네, 네. 그래요? 네, 네. 그게 치매 나이가 들어가지고 우울증에 걸리면은 치매하고 거의 구분이 안 돼요. 네. 예, 그 기억력 떨어지게 되고요. 예. 그렇다. 표정 예. 없어지게 되고 그 치매에서 나오는 증상하고 똑같이 나오는데 네. 이런 거를 가성 치매라 그래요. 어. 예, 가성 치매가 있는 경우는 이건 치료하면 치매는 치료가 절대 안 되는데 가성 치매는 완벽하게 치료가 돼요. 아, 그래요? 네, 그 근데 치매는 치매인데 완전히 그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인 치매는 아니군요. 아닌 거. 네네. 예. 하지만 구분이 안 되고 놔두면 치매하고 똑같이 돼요. 아. 어차피 활동 잘 안 하고 이렇게 되니까. 네네. 그래서 그 구분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그런 인지적인 능력, 그러니까 뭐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 떨어지기 전에 우울이 될 만한 요인이 있을 때, 어떤 그 우울이나 상실을 느낄 수 있는 만한 것이 있은 다음에 급격히 만약에 그 기억력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예. 이럴 때는 치매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우울증 치료를 하는 것이 그럼 뭐 어떤 뭐 배우자의 사망이나 뭐 배우자 사망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망, 뭐 어떤 명예 손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노부모를 두신 분들은 이 부분 되게 중요하게 봐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약간 잘 치매 같다고 관찰하셔야 무조건 돼요. 치매 치료 받을 게 아니고 그렇네요. 네, 네. 정확한 진단을 하고 우울증 네.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근데 우울증 치료 우리가 지금 진단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우울증이다 이런 이제 판단을 받았다고 하면 치료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 우울증 진단 그 단계가 있죠? 네. 단계별로. 그러니까 약은 뭐 맨 마지막에 써야 될 것이고요. 아, 예. 우선 네. 가벼운 우울인 경우는 그냥 움직임만 하고 규칙적인 것만 하더라도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걸 하게 되고 그래도 우울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제 약을 쓰게 되는데 약은 사실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우울증에는 약의 치료, 약에 받는 거가 어떤 신체적인 질환에서의 효과보다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딱 드는 걱정은 만약에 약을 먹을 때는 증상이 좋아졌는데 약을 딱 안 먹고 다시 우울해지면 어떻게 해요? 약을 계속 제일 먹어야 많이 되는 생각하는 건가요? 게 우울증 약 한번 먹으면 이제 계속 먹어야 된다. 이 부분. 전혀요. 우울증 약은 뭐 그 감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기간만 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드문 경우에 만성 우울인 분들인 경우는 오래 갈 수는 있지만 그렇지 네. 않은 경우는 우울은 기본적으로 약간 연장된 감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기가 한 2주, 뭐 3주 치료한다면 우울증은 그게 한 2개월, 3개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정도. 그 기간 동안에 하고
약을 먹는 기간 동안에 말하자면은 예. 우울의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울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네. 행동을 해서 바꿔서 나오는 것. 아. 그러면서 약을 끊는 것. 이게 이제 우울증 치료의 기본이죠. 도대체 이 약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일까? 약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있거든요. 이 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예. 약물이 이제 우울증의 생물학적 기전 얘기할 때 우리 흔히 많이 하는 게 세로토닌. 예. 우리 이정선 선생님 때 세로토닌 많이 국민들이 아실 텐데. 행복하게 만드는. 예. 예.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떨어져 있게 되면은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이제 행복을 느끼는 호르몬이거든요. 네, 근데 네. 그게 올려주게 되면은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요. 우울이 만들어지는 게 세로토닌이 있고 그 다음에 노에피네프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행동적인 거. 몸이 쭉 늘어지고 무기력하고 예. 말도 하기 싫고 이런 우울일 경우는 노에피네프린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활력이 이제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게 네. 되고 그다음에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예. 그것도 들어봤죠. 예. 도파민은 연애할 예. 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연애할 때도 이건 쾌감, 쾌락. 그러니까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그런 감정이 무감각해 없어지는데 아. 도파민 계열에 올리는 약제를 쓰게 되면은 네. 그런 감정이 이렇게 살아나고 약간 흥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돼서 약물은 요 세 가지의 그 호르몬 뇌에 있는 정상적인 호르몬을 그 떨어져 있는 수치를 정상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약을 먹고 기분이 좋아지라고 먹는 약인데 오히려 예. 우울증 예. 약은 첫 일주는 먹는 것보다 부작용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커요. 아, 원래 예를 첫 들면 주는 좀 어떻게? 그런 첫 주가 아. 첫 주가 어떤 경우는 예. 첫 주가 우울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자살적인 사고가 있는 사람들인 경우는 자살의 위험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 주는 잘 관찰해야 되는데 특히나 우울증 약은 대부분 다가 부작용이 첫 주에 많이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이제 뭐 부작용이 세로토닌이 그 뇌에서는 기분 좋게 하는데 장에서는 메스껍게 만들고 입맛도 좀 떨어지게 나이 드신 분한테 입맛 떨어지면 좀 문제인데 입맛 떨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울증 약 적응 단계인 거예요. 말하자면. 적응 단계. 우울증 약하고 같이 쓰는 이제 다른 항우울 불안제나 이런 예, 약들이 예. 또 나른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울증의 약을 쓸 때는 첫 일주 또는 첫 열흘 동안은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근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서서히 좋아져 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인 경우에 네.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약 말고 네. 약 말고 우리가 그러니까 처방받지 않고 먹는 그냥 그런 일반 음식 중에 네. 뭐 그런 거 있나요? 먹으면 기분 뭐 좋아져서 세로토닌을 우울증. 높일 수 있는 음식들인 경우는 다 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음식이. 사실은 예를 그 들어. 탄수화물 같은 경우 먹으면 기분 좋아지죠.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 먹으면 이제 살찌니까. 쪄가지고. 네. 매운 낙지볶음이라든가 맞아. 청양고추라든가 다른 이런 거 거 먹어도 가끔 좀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가끔은 좀 우울하고 기분 다운됐을 때 그런 거에다가 풋고추 찍어서 먹고 매운 거 땀 흘리면 네. 기분이 확 좀 기분 나아지. 전환 나을 이렇게 수 되는 있어요. 거니까. 그러니까 예. 이런 음식들이 꼭 세로토닌, 도파민, 노에피네프린이랑 관련돼 있지 않더라도 자기의 기분을 좋게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예. 꼭 호르몬을 꼭 올리지 않더라도 네.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은 기쁘다 하면은 네. 정말 이런 호르몬들이 그냥 와요. 그럼 그 사람한테 맞는 거라서 자기한테 맞는 우울에서 빠져나오는 방법들을 하나씩 네.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죠. 맞아요. 저 예전에 제가 이제 사법연수원 다닐 때 그 사법연수원 앞에 이제 호수공원이 있어요. 네. 그럼 저녁 때 이제 난 내내 이제 공부에 스트레스 받다가 저녁 때 이어폰을 끼고 그 호수공원을 이제 빠른 걸음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그러면 정말 너무 이상하게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네. 정말 네. 갑자기 내가 모든 공부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내가 못 읽고 왔던 책 한 권 바로 가면 한 시간은 다 읽을 수 있을 것 이것 봐요. 같고 건강한 사람들은 스스로 방법을 알고 있는 것 방법을 같아요. 찾아내네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안 네. 걸리고. 네. 근데 아까도 왜 약물 치료도 물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스스로 행동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좀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이기 때문에요. 네. 우리 뇌는 움직이지 않으면 행복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행동을 해야만 행복을 느끼게 되는데 예. 가장 기본적인 게 걷는 것도 호르몬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게끔 하고요. 제가 아까 한 거. 임변 네. 그거네. 그다음에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또 행복해져요. 저 그 정도 네. 동감.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하나의 사람들을 방법이고 만나라. 그다음에 누군가와 같이 놀아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어. 움직이지 않고 우울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없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우울해서 좋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우울한 사람은 무조건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게 그 당사자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으로 움직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정 없는 사람은 걷는 거라도 해야 돼요. 예. 우울을 느낀다 그러면 가족들이 어떻게든지 이 사람이 좋아하는 움직일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옆에서 해줄 수 있는 도와주면은 그러면 아주 이게 좋은 팁이네요. 그러네. 그렇군요. 그 치료 기간이 아까 뭐 잠깐 2, 3주 예를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2, 3개월 정도가 아니라
뭐 최소한 뭐 6개월, 9개월 전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기간도 사실은 궁금하고 박사님 나오셨으니까 비용도 또 이게 만만치가 않다고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치료가 오래 가서 그러는 네, 네. 건데 사람마다 워낙 변화가 심해요. 3개월 이내인 사람도 있고 뭐 한 6개월 되는 분들도 있고 만성 우울은 굉장히 오래 가기도 하고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비용이 들 수 있는데 어차피 상담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예. 이게 다 인건비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의사가 1시간을 면담한다 그러면은 하루에 6 내지 7분밖에 못 봐요. 네. 그 비용이 그렇겠네요. 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상담에 대한 거는 보험에서 다 처리할 수가 없고 대신에 예. 약과 관련돼 가지고 증상을 하는 기본적인 치료에 대한 거는 보험이 돼서 이거는 크게 부담되지 않은 몇만 원 이내가 될 거로 생각하는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인 경우는 이건 고급 진료기 때문에 예. 30분에 10만 원 하는 데도 있을 거고 예. 뭐 더 적게 하는 데도 있고 더 많이 받은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변화가 아주 심하고 근데 저는요 예. 상담을 1시간씩 하는 면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고급 치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초기에 분석하고 할 때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만 네. 그러지 않는 경우는 매번 1시간이나 이렇게 고급 치료를 계속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적은 단위의 우울증 상담하더라도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우울증인 경우는 그렇게 상당히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럴 때 내과 같이 진료할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정신과면 오래 상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이건 아니라고요. 국가가 견뎌낼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 비급여 항목인가요? 급여 항목인가요? 네, 인지상담 이제 우울증 치료는 되게 인지상담이고 이건 네. 비급여 항목. 비급여라서 그렇군요. 더 그렇고 우리가 지금 사실은 처음에 우리 우울증 이야기를 할 때 로빈 윌리엄스 이야기도 했었고 노인들의 우울증에 관한 이야기를 좀 중립적으로 나누고 있는데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연세가 좀 있다 보니까 홀로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가족들과 출가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외로움을 많이 겪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좀 해야 될 역할이나 행동 이런 팁을 좀 주신다면요. 가족들이 자주 찾아뵀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또 가족이 또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나이 드신 분들이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것 그게 무슨 꼭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네. 모여서 지낼 수 있는 거나 뭐 그런 것들을 뭘 많이 만들어 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족들이 하면 물론 좋긴 하지만은 가족들이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예. 노인들이 같이 뭔가 어울려서 지낼 수 있는 구조를 사회적으로 만드는 것. 가족들하고도 지내고 본인들하고도 지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게 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나 있지 않는, 그러니까 병원을 찾지 않는 우울증 환자가 더 많다라는 거거든요. 이 인식이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바뀌는 게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우울증을 그래서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이냐면 우리 네. 의사는 늘 얘기하지만 감기입니다. 마음의 감기입니다. 그리고 우울이라는 것은 그냥 아까 배고픔도 얘기했지만 그냥 우리 인간한테 너무나도 흔한 증상이 우울이기 때문에 이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이상하게 볼 것도 없고요. 우울을 앓고 있다고 해서 내가 이상한 것도 아니고 마음이 약한 것도 아니에요. 네. 뭐 관절염 걸린 것이 무슨 뭐가 약해서 그런 게 예, 아니잖아요. 예. 똑같이 그래서 우울증 걸리는 것도 가볍게 생각하시고 병원도 가볍게 찾아가시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우리가 비용에 관한 이야기 사실 했었는데 비용 때문에 또 혹시 부담되시는 분들 계세요?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죠, 김 기자님. 네. 전국에 192개소가 있는데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가면 이제 무료로 일단 상담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에 이 치료를 알선을 해주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도 일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걸 찾아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는 분들은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네. 상담 전화 1577-0199번입니다. 기억하셨다가 활용하시면 꼭 되겠습니다. 적어놔야겠네. 1577-0199. 네. 병원 문턱, 이거 사실은 신경정신과의 문턱은 꼭 비용 때문에 높은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에서 신경정신과에 대한 벽을 이렇게 높이 쌓아놓고 있는 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얼른 허무는 게 사실은 우선순위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혼자 감정 사귀거나 화를 이렇게 담아두지 마시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푸는 것도 좋고 안 되면 상담을 받으러 가서 푸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토크점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